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제2부 주제 상투와 관련돼서 원래 이 네 분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도영경 선생님 학교에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올 수 없어서 교편이 나왔어요. 그다음 우리 하대승 총무이사님 페이퍼로 대신하고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의 국제정치 박사과정 수료를 했는 송정희 선생, 주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0분, 늦어도 한 13, 14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시 28분, 3시 40분 맞추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 송정희입니다. 오늘 대한정치학회 학예학생대회 발표자로 초청받기 위해서 주제는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중심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국제 환경을 이해하고 21세기 세계 위기 전세의 주요 현상들을 살펴보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요 현상들이 국제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IMF를 중심으로 국제관계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기 환경에 대하여 한국에 대응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27년 외환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시아 금융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서로 경쟁과 상호작용 관계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90년대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자본 자유화 정책으로 서구의 자본들이 아시아 각국에 대부분이 가게 됩니다. 세계화 추세의 심화로 국제 금융시장이 변화했고 국제 투기자금은 태국의 바트화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화로 국제 금융 자금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97년 7월 초 태국을 공약으로 외환위기로 돌입한 바트화 18% 정도 평가 하락돼서 중국으로 외환위기가 전이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현 공격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의 이자를 대폭 상향시켜 한국에 대한 자본주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시아 경제가 불안해지자 국제적 투기자는 동아시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97년 10월 말 홍콩 주가 폭락으로 전 세계 주가가 동시에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 확대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태동은 마침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97년 11월 평가자료와 주가 폭락을 이야기하고 그때 한국 정부는 그해 12월 말 IMF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내에서 발생 요인도 있지만 크게 보면 국제 정치 경제 상황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아마도 수많은 요인이 거론될 것입니다. 먼저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고정환율제, 환율의 고평가, 통상투기 적자, 금융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종금사의 비대화 및 무시화, 장기 외채의 급증, 외채의 만기 불일치, 외환보유고의 수준이 부족, 불투명한 경영관리, 정책 운용, 적용 2차, 대기업의 연쇄 부도 등 자본시장의 미발달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제 요인으로는 첫째,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의 개별 국가로 인식하기보다는 아시아 그룹으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하나의 그룹으로 펀드화해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한국 또한 크게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국 자본시장으로 몰린 국제 투기성 자금이 스웨덴, 영국, 멕시코를 차례로 공격했고
터키,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러시아와 브라질로 외환위기가 정리됐습니다. 함께 96년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일본이 혼주기 세력의 집중 공연을 받게 됩니다. 셋째 외교로는 자본 자유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에 대한 단기 외채 만기 상환 연장을 일시에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외 투자자들은 최대한 빨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탈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달러는 계속 유출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국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IMF 고제 운동을 받게 되는 사태가 도래합니다. 97년 12월 3일 한국과 IMF 간의 고제 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받게 되었고 이후 한국 경제는 IMF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IMF 프로그램의 요구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의 정책이고 둘째로는 구조개혁입니다. IMF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주안점에 두고 총수요를 축소시켜 국제수지 개선과 함께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IMF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재정금융 긴축과 평가자라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외환위기 당사국 지원에 따른 구조조정의 조건을 부과함과 동시에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적자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통화증가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IMF 프로그램에 따라 긴축 통화 정책은 금리가 단기간에 급상승하였습니다. 기업은 자금 유동성 공급이 어렵게 되어 부도로 이어졌고 폭발적인 실업 사태의 심각한 여파가 발생하였습니다. IMF 2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상으로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성장률과 감산 수준 중에서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 양극화가 그렇게 되는 빠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경제 주체들의 인식, 불안과 기업의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영내 국가들의 경제적인 침체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 협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어떠한 형태로든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아시아만의 통화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달러에 대한 심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정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IMF 외환위기 전후 지구촌의 전반적인 국제관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 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들어섰습니다. 90년대 동아시아 국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미국이 중간과 원주국이라는 기존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협조관계의 중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동아시아와 유럽의 강화와 패권 안정화는 해체되었으며 미국의 패권은 다자주의적 국제관계의 확장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수적인 장애가 제거되었고 다자주의적 국제관계는 변해갔습니다. 이제 더블 체제의 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협력이 제도화되었고 미국의 해결력 체제는 지구촌 체제의 중심이 하나의 힘이 아니라 다국적인 비슷한 힘을 가진 다수의 세력들이 모존하면서 경쟁하는 국제관계 체제로 편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의 부족함도 세계는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사태에 노출됩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에 비해 불리한 상호 의존 관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무역을 다변화하여 특정 지역 의존도를 맞추는가 하면 어떻게 특정 부분의 경쟁력 우위를 갖게 해가지고 상호 의존 바탕 위에서 지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강화를 모색하는 계기도 됩니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단일 협상 단위의 세계화를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치적 관심도에서 밀려나 있던 에너지, 환경, 무역, 반면 등 세계적 관심 분야의 문제로 근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행정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탈태풍과 탈냉전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상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 유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로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는 소득 분配불균형을 불러왔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국가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세계화는 민주적 정치 질서가 지구촌 대부분의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세계화는 세계 시민으로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지식 전달, 정보의 접근을 편리하게 합니다. 지역 간의 장벽을 낮추고 시장 규모를 확대해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시민의 소양과 덕목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이 어우러지는 문화적 다양성이 충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탈냉전 탈패권으로 인한 다자주의는 신자유주의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었으며 정부와 세계는 이를 더 촉진시켰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국제협력을 의미하고 21세기 세계 위기 정세의 주요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부족한 발표를 마치며 남은 연구과제를 신중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경철 선생님, 현재 매일신문에 재직 중이고 서울에 파견되어 있지요. 최경철, 지금 직책이 뭐로 있습니까? 예, 저는 서울정치경제부장입니다. 서울정치경제부장 활동하고 계십니다. MBN에 가끔씩 토론자로 최경철 바쁜데 어떻게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논문으로 마무리해 좋네요. 주제는 두만강, 아까 앞에 뒤에 보니까 강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보니까 얘가 앞에 뒤라고 139페이지 보니까 강력 두만강 개발 계획 사례로 본 동북아 지역 바다 협력 가능성, 부제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도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블라디보스톡에 골프장 공사를 하는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지금 사실 못 가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블라디보스톡 대구에서 가는 비행기가 많아서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갔던 사람들도 많이 만족했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대구 사람들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자 이런 게 많아서 지금 골프장 공사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회원권을 분양했는데 부산에서 원래 이분이 본사를 갖고 있는데 회원권 분양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일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블라디보스톡이 여러분들 지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경 지역이죠, 그죠? 대구에서도 가깝습니다. 지금 항로가 만약 북한으로 바로 직항으로 가면 1시간 정도만 빨리 달리면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도착지가 될 터인데, 그래서 여기가 또 접경지이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자신은 사업 전망을 굉장히 높게 본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만 되면 더더욱 개발 가치가 높고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한 2년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혼자는 못 사는구나.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쳐버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듭니까? 지금 항공 운임이고 간에 배로 가는 운임도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 이동을 못하니까 전부 다 화물로 붙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임이 급상승하고, 또 그 화물 운임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수출 오다를 받아도 수출을 못하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총 들고 무기 들고 우리 국가들끼리 경쟁해서 얻을 게 과연 있겠느냐. 지금일수록 저는 사실 북한의 변화를 믿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북한도 저 핵무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코로나19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이럴수록 국가들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지금이라도 좀 찾아야 한다. 특히 냉전의 도가니 속인 정말 유일한 냉전지역인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생존할 수 없는 길을 결국 가진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접경 지역을 아까 제가 얘기한 블라디보스톡처럼 자꾸만 개발해 나가면 이 동북아 지역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말 협력의 싹이 좀 싹 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김경일 선생님 제가 수업 들으면서 김경일 선생님 다자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쓰시고 하신 분이라서 저도 이 다자주의에 대해서 그때 공부하다가 방역 도망강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찾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기재부가 지금 주무 관서인데 기재부는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뭐 여러분 너무 읽어보시면 이 사업이 무엇인지 아실 거고, 그래서 기재부도 열심히 하고 중국 정부도 생각보다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방역 도망강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냉전이 좀 허물어졌던 1991년도에 구체적으로 입안이 돼서 92년도에 이게 출범을 합니다. 당시에는 방역 도망강 개발 계획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도망강 개발 계획이었는데 이게 2005년쯤에 한번 업그레이드 돼서 오늘날 GTI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협력을 해서 이걸 국제기구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도 갖고 구체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하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사실 이 동북아라는 것이 현실주의가 제배하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협력, 우성주의 이런 것은 좀 발붙이기가 어려운 것인데 워낙 이해관계가 그리고 하드파워가 충돌하는 곳이어서 이러한 것이 발붙이기 힘들지만, 이게 지금 북한도 그러하지만 북한도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죠. 북한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북한의 거짓말 패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수의 딜레마 이론도 보시겠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제수의 딜레마 이론만 봐도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현실주의로 흐른다. 결국 못 믿으니까 이러하지만,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패턴만 봐도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 봐도 이제 제가 다음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제수의 딜레마 이론도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협력과 제도가 싹틀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발생하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아무리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우리 GTI 이런 제도를 봐서 이러한 제도를 잘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또 토양을 잘 바꿔 나간다면 이러한 협력 지역에서부터 이러한 제도적 협력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제가 예전에 썼던 것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봤는데요. 제가 소논문 이거 쓸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남북 화해 기운이 떨면서 이게 좀 더 커갈 것 같았는데, 다시 북한과 하노이 회담이 좀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고는, 물론 저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북한은 핵을 지으면서도 협력의 방안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당장 살아야 하니까. 그저께 송영길 대표는 북한이 당장 죽을 판인데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한 판단도 너무 오판적인 것이지만, 북한이 어쨌든 핵을 뒷주머니에 쥐고 있으면서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나 제가 도구로 들고 나온 도망강 개발 계획 GTI도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말 지난달에 7월달에 이 관련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특히 러시아가 부정적이더라.
이거 실패했다 이거. 한국하고 중국 열심히 하면 많아 지금. 다른 그 결과물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자의 하나인 북한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일본도 안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동북아에 끊임없이 관여하는 미국도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을 일단 끌어들이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들어와야지 좀 더 완성된 협력적, 제도적 장치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러시아 관계자들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중국과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나 부산 이런 동해안 지역이 이쪽 협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많은 회의들도 하고 있고 참여차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지금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30년 가까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30년을 잘 전통을 잘 한번 조명해서 다음 세대를 한번 구상을 해본다면, 이 기구를 통해서 동북아의 이 양자적 협력, 양자적 대결 구도만 있는 동북아에서 다자적 협력 구도가 조금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저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문을 준비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가서 더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처음부터 한번 자세하게는 못 썼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동북아는 아무리 국제정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 연구 붙여봐야 헛거다 이거. 이런 시각도 많죠. 맨날 싸움하는데, 맨날 협력하자 해놔놓고 그 다음 날은 총 쏘고, 그리고 서로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금한강에서 우리가 다자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한번 저는 생각해봤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동북아에서 지금 기존의 2차 대전 이후에 아직 냉전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는 동북아에서 뭔가 바꿀 새로운 태제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구해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 2부 이 주제 발표를 다 마쳤네요. 마쳤어. 1주제 힘이고 2주제 상투고,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그런, 우리 조대진 선생님은 또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둔 것 같고, 우리 또 정철 선생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다자협력, 다자주의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삼투와 힘에 대한 부분들이 골고루 정리가 되어 있는 사례들이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또 조현일 선생님 패권, 대양 중간에 대양 절각견, 이건 정말 이 현실주의적인 파워 충돌을 방송 선생님 비전통 안보, 안보의 문제는 또 신현실주의, 현실주의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시작한보다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원래 4시 25분까지입니까? 그죠? 두 분이 빠지는 바람에 한 30분 당겨졌네요. 땡큐. 그래서 제 소임은 이걸로 마치고 소임을 우리 신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